추윤 대전, 운명의 일주일. 올해 내내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일단 심상치 않은데요. 대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지검 및 지청이 총 60곳이 있는데 그중 부산 서부지청을 제외하고 59곳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현직 검찰뿐이 아니라 검사장급 이상 전직 검찰 고위 간부 30여 명도 성명을 냈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무엇보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반기를 들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죠? 이제 법무부, 이제 검찰국은요, 대검이나 일선 지청, 지검이 아니고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국이라는 그곳은 1과, 2과, 3과 이렇게 있는데 많은 검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 때 굉장히 뭐 평판이 좋다랄지 아니면 뭐 현직 정부와 어떠한 좀 약간의 라인이 닿는다랄지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검사들이 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검찰국이 검찰의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핵심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국 소속된 검사 10명이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재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검찰국장인데 신재철 국장이거든요. 신재철 검찰국장은 전형적으로 친여 성향의 추미애 장관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이 이러한 진언을 했다. 반발을 하면서 의사를 전달해달랐다. 추미애 장관에게 제고해달라고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하는데 법무부 내에 있는 검사들은 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국 내 검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에 여당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충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관절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힘줘서 비판하는 목소리인데 어쨌든 추미애 장관도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검찰의 충격과 당혹은 이해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확인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1987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즉 국민들이 이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이제 많은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해요. 그 이후에 한 2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교수, 학생, 지식인들이 다 성명을 발표합니다. 즉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걸 발표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세대의 어떤 적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에요. 즉 민주적 제도의 어떤 기틀을 잡았던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검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변협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모든 단체, 그다음 민변도 지금 성명을 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 단순히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좋아해서 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을 미워해서 이런 성명을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직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지금 구성원들이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조치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쌓아왔던 민주적 제도와 질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흔든다는 것을 이제 다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수많은 법조인들이 왜 이런 성명을 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어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그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다들 호불호가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요, 윤 총장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이거는 윤 총장을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인 민주질서의 어떤 이 해치는 행위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다들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검사들과 그다음에 법조인들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아마 다음 주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겐 운명의 일주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30일이죠. 서울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신문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일 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네. 바로 2일 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하나 짚어볼 텐데 30일 집행정지 신청 이제 신문이 있는데 네. 과연 집행정지 신청이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거죠. 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앞서서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리고 예. 만약에 앞서서 안 나오면 재판부가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직위를 배제하는 사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법원이 사실은 해임의 자체, 직무 배제 자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직무에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징계까지 가버리면 예. 징계위원회 가서 징계의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사실은 그 어떤 직무 배제라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히 내려줘야 하거든요. 예. 아마 재판부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2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직무배제 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만약에 배제 신청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에게는 엄청나게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바로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 이 위원회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게 아니에요. 예.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원회를 패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 했는데 감찰위원회에서는 왜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느냐. 열어서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직무배제 신청과 관련된 것은 감찰위원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예. 만에 하나 감찰위원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감찰의 방법이랄지 아니면 감찰의 어떤 결정 과정 그리고 회부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버리면 사실 12월 2일 날 열리는 징계위원회 여기에는 굉장히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당히 12월 30일, 1일, 12월 1일, 2일이 아주 숨가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평론가님,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감찰이 패싱 논란이 있었던 게 추미애 장관이 왜 원래는 이 고위 검사를 징계할 때는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변경을 했잖아요. 임의 조항을 바꿨던 사실이 이번 기회에 알려졌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법적 절차를 위배한 거 아니냐. 감찰위가 열리고 징계위가 열리는 게 이 절차적 규정인데 이걸 왜 패싱하느냐, 감찰위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패싱을 해도 이게 위법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임의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건 필수적인 규정이고 받을 수 있다. 이건 가급적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찰이 없이 그러면 징계위가 먼저 열리느냐 이 논란이 컸고 감찰위원들이 임시감찰이라도 열어야 한다라고 이제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당성 측면에서 감찰위를 여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주장들이 강했기 때문에 좀 부랴부랴 1일날 임시감찰위가 잡혔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김광선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감찰위가 만약에 반발 목소리가 크다면 징계위를 연기할 것인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12월 2일 징계위원회는 이거는 그냥 감행할 거고요.
그 결과 저는 해임 내지 해임에 가까운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감찰위의 내용이 이게 임시감찰이기도 하지만 자문이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권고냐 아니면 반드시 감찰위에서 뭐 결의한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권고 수준의 자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징계위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2일 날 감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났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에 상당히 좀 주저할 것으로 관측을 해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지금 평론가님 얘기는 감찰위에서 설령 징계 심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결국 2일 날 징계를 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결국 연다면 해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징계위원회 구성권을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호사님도 같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을 봐야겠죠. 예. 그럼 구성을 보면 일단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단 말이야. 그리고 차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2명을 지명하고, 외부 인사 3명을 유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천이나 유촉, 지명의 권한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무 배제까지 했다고 한다면, 예. 직무 배제의 어떤 것은 해임의 전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추미애 장관은 해임을 목적으로 직무를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어떤 법조인이랄지 언론은 해임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예, 지금 화면 보면 네. 징계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이 있고 또 차관이 있고요. 그 차관도 뭐 장관이 뭐 장관 밑에 바로 차관이 있는 거. 그리고 검사 2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지금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 경륜을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3명은 장관이 위촉하는 거죠. 지명이라보다는 위촉하는 거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지명 내지 위촉하는 게 전부 다 징계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배제를 했다 그러면 결국 해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직무 배제 자체는 이제 해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굉장히 논란이 심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법원에서도 직무 배제 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주면 절충형으로서 뭐 정지 뭐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해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그 해임 처분에 대해서 또 그거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또 하면서 또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간에 소송으로 내년 임기 7월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위원님 아무래도 이 징계 얘기가 나온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핵심은 대검에서 작성한 이 판사 관련 문건일 텐데 일단 뭐 불법성이 없다,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이 문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하면서 징계위를 내면서 6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사실 그동안 알려졌던 것이 뭐 5가지 대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 즉 대검에서 수사정보과에서 판사들에 대한 어떤 이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이 관련된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과연 이게 불법 사찰인 것이냐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사찰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미행을 한다든지 도청을 한다든지 또 도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법 사찰을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국정원 문건 사건이라든지 또 윤일병 그때 폭로 사건, 기무사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보면 주로 미행을 한다든지 도청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얻어서 이용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불법 사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지금 뭐 이 문건을 작성한 그 판사도, 검사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 또 법조인 대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사항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조기자 할 때도 보면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 내용들이 자세히 있고 요즘은요 인터넷에 이 위키피디아 나무위키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논란이 된 거, 가족이 누구고 어떤 거 이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NS 같은 걸 보면 거기에 가족들 사진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은 갑이 일단 판사고 을이 검사지 않습니까? 유죄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사, 그러니까 검사들이 공판본사들이 바뀌니까 이 판사는 어떤 스타일이다. 왜냐하면 판사들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변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디에 집중적으로 좀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야 이런 판사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일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관공서에 똑같습니다. 제가 누구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변인실에서 저와 관련된 정보를 대변인이 다 정리를 해 장관에 줍니다. 그리고 제가 뭘 썼는지 뭘 했는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는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즉 법적으로 이걸 단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좀 기분 나쁜 거냐 이 문제인데 현재까지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도청이나 미행을 해서 했다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불법 사찰의 문건을 규정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방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이냐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 과거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과 같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은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변호사님. 지금 박주민 의원이 앞에 한 얘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된 언급이고 지금 두 번째 한 얘기는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관련 문건인데 뭐 사안은 다를 수 있지만 좀 사찰에 대한 어떤 정의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12월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한 이 얘기를 그대로 이번 판사 문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예. 이건 100% 사찰이 아니에요. 그 내용 그대로 하면 예. 본인이 세평 수집 업무의 한 방법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이 되려면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어떤 미행이나 도청 이런 거인데 이런 게 사실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수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주민 의원이 2018년 12월 환경부와 관련된 리스트 얘기를 할 때의 그걸 이번에 판사 문건에다가 적용을 하면 예. 전혀 이제 사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수사 의뢰를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직권남용죄가 돼야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이 있을 때 비슷한 걸 했지만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때 무죄의 이유도 박주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취지가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사를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친여 성향에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기소해도 100%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서 수사도 지켜봐야겠지만 예. 기준 자체에 있어서도 왜 달라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